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오라클의 2026 회계 연도 2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보통 이런 자료는 숫자랑 전문 용어만 가득해서 약간 졸음이 오기 마련인데 이번 건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 자세히 뜯어보니까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한 노련한 거대 기술 기업이 어떻게 서핑을 하는지 그 전략과 배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우리 돈 잘 벌었다, 이런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는 AI 전쟁에서 이렇게 싸울 것이다. 거의 출사표에 가까웠죠. 아, 출사표.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게 오늘 저희 대화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라클이 내세운 엄청난 숫자 뒤에 숨은 진짜 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RPO, 우리말로 하면 잔여계약 이행 의무라는 건데요. 아, 네, RPO. 이게 무려 5,23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3%가 늘어난 수치예요. 와, 433%요? 네, 이건 그냥 많이 늘었다. 이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폭발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RPO는 쉽게 말해서 앞으로 들어올 돈이 확실한 계약 총액이거든요. 아, 미래 매출이군요. 네, 이미 도장을 찍었지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기업의 미래 성장을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로 꼽힙니다. 433% 성장은 정말 시장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 계약의 대부분이 메타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맺어졌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 작은 계약을 모은 게 아니라 진짜 큰 손들이 오라클에 줄을 서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봐야 할 숫자가 있어요. 전체 RPO 말고 앞으로 12개월 안에 바로 매출로 전환돼 단기 RPO 성장률입니다. 아, 단기 RPO? 네, 이게 지난 분기 25%에서 이번 분기 40%로 껑충 뛰었어요. 와, 이것도 엄청나네요. 이건 그냥 계약서에 쌓인 숫자가 아니라 곧바로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계약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라클 경영진이 자신감에 차 있는 이유죠. 알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숫자로 증명된 셈이네요. 그런데 현재 실적,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 자체의 성장세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죠. 전체 클라우드 매출이 33% 성장해서 80억 달러. 이제 오라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네, 특히 AI의 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즉 OCI 매출은 66%나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GPU 관련 매출만 따로 떼어보면 177% 성장이죠. 와, 경쟁사들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지점이 나옵니다. 어떤 걸까요?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써야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 분기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120억 달러인데 이것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이 숫자만 보면 아니,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잖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건 거의 회사의 명운을 건 베팅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라클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가질 그 우려에 대해 오라클은 이렇게 답해요. 우리의 투자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 건물이나 땅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쓰죠? 이미 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즉시 투입되는 장비에 집중됩니다. 아, 그게 무슨 차이죠? 땅이나 건물에 투자하는 거랑 장비에 투자하는 게요? 하늘과 땅 차이죠. 데이터 센터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건 돈이 묶이는 기간이 아주 깁니다. 수익이 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오라클의 주장은 자신들은 이미 메타 같은 고객과 계약을 먼저 하고 그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할 GPU 서버를 사들이는데 돈을 쓴다는 겁니다. 아, 즉, 돈을 쓰는 순간 이미 그 돈을 벌어다 줄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논리예요. 일종의 선주문 후 생산 방식의 투자랄까요? 그렇군요. 엄청난 적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계약 기반의 계획된 지출이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위험한 돈 낭비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 매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끄는 엔진, OCI의 진짜 경쟁력은 뭘까요? 단순히 엔비디아 칩을 남들보다 많이 사오는 것만으로는 이런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텐데요. 맞습니다. 오라클이 내세우는 차별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성과 다양성입니다. 유연성이요? 네.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대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특정 고객만을 위한 전용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경쟁사인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안에서도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잠깐만요. 경쟁사 클라우드 안에서요? 보통은 자기네 서비스만 쓰게 하려고 하지 않나요? 이건 좀 의외의 전략인데요. 바로 그게 오라클의 영리한 점입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다는 전략이죠. 아하, 고객이 이미 AWS나 애저를 쓰고 있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포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굳이 고객을 자기네 클라우드로 끌어오려고 싸우는 대신 그냥 AWS 안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편하게 쓰게 해주자는 겁니다. 와, 발상이 다르네요. 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제대로 먹혔어요. 실제로 AWS, 애저, GCP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이 무려 817%나 증가했습니다. 817%요? 네. 울타리를 헐어워서 시장을 더 키운 셈이죠. 고객을 가두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정말 발상이 다르군요. 우버가 OCI에서 300만 개 이상의 코어를 쓰고 쇼핑앱 테무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거의 100만 개 코어를 썼다는 사례를 보면 그 규모가 실감이 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차별점은 어떻게 보면 오라클의 기업 문화와도 같은 깐깐한 사업 관리입니다. 깐깐한 사업 관리요? 네.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고객과 계약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부지, 전력 확보 가능성, 부품 공급망, 인건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수익성까지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져야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거죠. 듣기에는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왜 특별한 차별점이 되는 거죠? 지금 클라우드 시장은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확장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은 일단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죠. 그러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텅 빈 데이터 센터를 끌어안고 막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오라클은 수익성이 보장된 성장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경쟁사보다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연한 전략과 깐깐한 관리, 이 두 가지가 OCI 성장의 핵심 동력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CTO인 레리 앨리슨이 제시하는 더 큰 그림이 등장합니다. 아,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어요. 동감입니다. 레리 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AI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시장은 이제부터다. 그게 바로 기업의 데이터라는 거죠? 네, 바로 모든 기업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사적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오라클의 무기가 바로 AI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죠?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고객 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재고 데이터는 다른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영업 기록은 세일즈포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고객 불만 사항은 자체 제작한 앱에, 이렇게 데이터가 온갖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회사만 해도 부서마다 쓰는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데이터를 합쳐서 보려면 매번 고생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걸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죠. 서로 분리된 섬처럼요. 오라클의 AI 데이터 플랫폼은 이 흩어진 모든 섬들을 다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요? 네, 오라클 DB든 다른 회사 DB든 클라우드 저장소든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보고 AI 모델이 이 전체 데이터를 넘나들며 분석하고 추론하게 만드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영업사원이 AI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담당 구역에서 다음 분기에 가장 계약 성공 확률이 높은 잠재 고객은 누구지? 그렇죠. 예전 같으면 영업사원이 자기 경험이나 일부 데이터에 의존해서 답을 찾아야 했죠. 네. 하지만 이 플랫폼 위에서는 AI가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다 뒤집니다. 과거 계약 데이터, 현재 영업관리 시스템의 기록, 고객 지원 센터에 접수된 문의 내역,
심지어 인터넷에 공개된 관련 뉴스까지 전부 종합해서 답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최근 관련 기술 특허를 냈고 B라는 임원을 새로 영입했으며 우리 제품에 대한 문의를 3번 했으므로 다음 주에 접촉하면 성공 확률이 85%입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는다는 거죠. 와, 흩어진 데이터 조각들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완전한 그림을 그려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프라를 빌려주는 사업을 넘어서는 거네요. 기업의 가장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AI 시대에 맞게 활용하는 일종의 두뇌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오라클이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최강자라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강점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자, 이렇게 장밋빛 비전과 놀라운 숫자들이 발표된 후에 월스트리트의 날카로운 분석가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의응답 세션에 진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첫 질문은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이 엄청난 AI 인프라 확장에 도대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분석가들은 최대 1,000억 달러까지 필요할 거라고 보던데요. 여기서 오라클의 답변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예측보다 아주 훨씬 적은 돈만 필요할 겁니다. 라고 단언하더군요. 훨씬 적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자금 조달 방식의 유연성입니다. 오라클이 모든 칩을 자기 돈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돈으로 안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고객사인 메타가 직접 구매한 엔비디아 칩을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가져와서 설치하고 운영만 맡기는 모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고객이 직접 장비를 가져온다? 네, 또는 칩 공급사인 엔비디아가 오라클의 칩을 판매하는 대신 대여해주는 모델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아, 이렇게 되면 오라클이 초기에 부담해야 할 막대한 자본 지출이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상 고객과 공급사를 끌어들여 함께 투자하는 영리한 방식이죠. 일종의 금융 기법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군요. 다음 질문도 날카로웠습니다. 좋습니다. 투자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의 수익성은 언제쯤 목표치인 30, 40%에 도달합니까? 네,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죠. 돈을 언제 버냐는 그렇죠. 여기서 또 역설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오라클은 이렇게 설명해요. 데이터 센터는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야 비용, 즉 감가상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비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시작하기까지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이 아주 짧다.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수익성을 가장 빨리 개선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최대한 빨리 가동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니까 빨리 규모를 키워서 매출을 늘리는 게 오히려 수익성을 높이는 길이다. 굉장히 공격적인 답변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수요가 넘치니 걱정 말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짓는지만 지켜봐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질문은 리스크에 관한 것이었어요. 만약 메타 같은 거대 고객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고객을 위해 지어놓은 막대한 인프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손실이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투자자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을 정확히 찌른 질문이었죠. 네, 이에 대한 오라클의 답변이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프라는 특정 고객 한 명에게 종속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한 고객이 쓰던 용량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는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몇 시간이라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수만 개의 GPU가 얽힌 거대한 시스템을 몇 시간 만에 다른 고객용으로 바꾼다는 게 이건 거의 마케팅 구호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 몇 시간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의 최상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주장의 배경에는 중요한 기술적, 사업적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기술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아, 사업적으로는 이미 700개가 넘는 AI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한 고객이 빠져나가도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유휴 용량이 발생할 틈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몇 시간이라는 말이 다소 과장일 수는 있어도 특정 고객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이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결국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기술적 유연성과 충분한 대기 수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라클의 실적 발표 자료를 깊게 파헤쳐 보니 단순히 숫자의 성장을 넘어서 AI 시대의 인프라 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쟁사들이 누가 더 많은 GPU를 확보하는가라는 단순한 군비 경쟁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때 오라클은 한 차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죠?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지키면서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자금 부담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고객의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해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진짜 금광은 반짝이는 칩 자체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저분하고 흩어진 데이터 속에 있다. 오라클은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어쩌면 이건 더 느리고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장기적인 베팅이겠죠. 특히 AI 데이터 플랫폼 비전은 앞으로 AI가 우리 비즈니스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렇죠.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갖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지식을 하나로 연결된 두뇌처럼 활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AI와 클라우드 산업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의 회사나 조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AI가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 속에 당신의 다음 혁신을 이끌어낼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